워싱턴 DC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졌다. 백악관 기자실에 하얀 벽과 회색 마이크 아래서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짧은 브리핑을 마치고 막 돌아서는 길이었다. 이름은 에릭 맨델. 미국에서 국제통상 전문 칼럼을 쓰는 전략 분석가였고,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한국 대표단을 관찰하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관세 협상 마감이 불과 사흘 남았는데 서울에서 급파된 외교산업연합팀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통역사는 잔뜩 긴장한 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동료 기자에게 속삭였다. 보라고, 벼락치기 외교. 일본은 벌써 끝냈는데 우리는 비웃었다. 일본은 트럼프와 수개월 전부터 협상하고 있었고 심지어 5도 500억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대미투자 카드를 꺼냈다. 반면 한국은 조용했다. 어떤 기자는 협상에 참가하는지조차도 몰랐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을 믿었다.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고 또 한 번 늦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은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것이었다. 처음으로 의심이 싹 튼 건 그날 저녁이었다. CNN 방송이 끝난 뒤 나는 한 식당에서 우연히 한국 대표단 중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늦은 게 아닙니다. 기다린 겁니다. 순간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다렸다? 뭘? 왜? 나는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설마 타이밍 전략이라도 있었단 말인가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하며 판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판을 본 뒤 가장 위험한 조항만 피해가도록 조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린 모든 타국 협상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룰의 한계까지도. 그 순간 나는 멈칫했다. 내가 과연 이들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닐까? 그때까지 나는 늦은 것과 계산된 지연을 구분하지 못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순서를 기준으로 협상의 질을 평가하던 내 사고방식은 어쩌면 과거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나는 한국을 얕잡아 봤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할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협상 그 이상의 것, 조롱으로 시작된 나의 여정이 어떻게 놀라움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결국 내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드러내보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백악관 경제팀 내부 브리핑룸에서 만난 한 미국 측 실무자의 말을 듣고 확신에 가까운 오만함을 다시 느꼈다. 일본은 협상 전에 최소 6차례 워킹 레벨 미팅을 했습니다. 한국은요, 아시겠죠?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역시 준비된 자가 이기는 법이다. 아베 대각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경로를 확보해왔다. 양국 사이엔 이미 사전 합의된 내용이 있었고 심지어 일본 언론은 대미 투자 5던 500억 달러라는 액수를 대서특필하며 일본 정부의 리더십을 찬양하기 바빴다. 한국은 뭐 하나? 이 질문은 회의장에 있던 거의 모든 미국 전문가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그 많은 협상 자료, 협의된 투자안, 일본은 단 하나의 공식 서명, 문서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나중에 미국 상무부 내부 문서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서 밝혀졌다. 일본은 막대한 금액을 약속했으나 그것은 트럼프의 구두 요구에 불과했고 문서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두른 쪽이 오히려 덫에 걸렸다고? 한국은 공식 발표 전까지 단 한 줄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도 미국 측 언론도 추정에만 의존했다. 3퍼 컨터너일 것이다. 3.5 페리 500억일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일본보다 적고 일정도 늦다는 이미지였다. 그리고 나 역시 이 판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다. 협상은 먼저 들어간 자가 유리한 게 아니라 먼저 판을 읽은 자가 이긴다. 한국 협상팀은 정확히 그 전략을 썼다. 뒤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모든 타국 사례를 관찰하고 미국의 요구 패턴을 분석한 뒤 최소의 양보로 최대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은 것이다. 내가 확실히 그걸 깨달은 건 한 주 뒤,
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다시 미국으로 날아오는 뉴스를 봤을 때였다. 서명도 없고 관세 인하 일정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귀국 준비를 마쳤고 협상 결과는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되었다. 그 어떤 추후 재협상도 없었다. 그들의 표정은 놀랍게도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의문이 생겼다. 이들이 도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을 인터뷰했다. 그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일본은 진입을 택했고 우리는 타이밍을 택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내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고 한국은 그 안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어쩌면 설계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숫자는 정직하잖아요. 그게 내가 늘 믿던 원칙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아우터여포 올해 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한국의 3천 몇 회의 500억 달러 투자안이 발표됐을 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론 내렸다. 이건 일본의 승리야. 한국은 또 졌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의 투자는 대부분이 모호했다. 미국 내 제조 공장 해목 곳을 약속했지만 그 위치도 착공 일정도 없었다. 어떤 항목은 단지 기술 협력 기대 수준의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었고 일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의 추정치였다. 한마디로 계획 없는 약속이었던 셈이다. 반면 한국의 3,000배 팸 500억 달러 투자안은 완전히 달랐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었다. 숫자는 적지만 뼈가 있다. 한국은 투자처를 명확히 제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그리고 LNG 관련 조선, 기자재. 이 항목들은 모두 트럼프 정부가 당시 국가 전략 품목으로 분류한 분야였고 실제로 미국은 이런 산업에서 동맹국의 투자를 선호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투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트럼프가 원한 건 기술 동맹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읽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투자금을 산업 협력 기반으로 구조화했다. 기술 이전은 없지만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이후로 나는 숫자를 믿는 태도를 점차 버리기 시작했다. 정량적 비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략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정말로 신뢰하는 파트너는 더 많은 돈을 쥔 자가 아니라 더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한국이었다. 한편 그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커지고 있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구체성 없는 구두 합의는 결국 허상일 수 있다며 아베 내각을 직격했고 일본 재계에서도 기업들이 공장 신설, 계획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5천여 팸 500억이라는 숫자는 점점 공포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움직임은 놀라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숫자, 바로 3,200억 달러. 나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설계도였다. 일본의 협상안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믿기 힘들었다. 이 정도 규모의 국제거래라면 최소한 양측 서명, 발표 시점 조율,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합의 각서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하지만 사실이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구두 합의 이후 조속한 발표를 위해 문서화를 일부러 미뤘다고 한다. 명분은 관세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일본 스스로 자초한 함정이 되었다. 내가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다. 트럼프는 일본의 대미 투자 발표 직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 많은 고용 약속이 필요하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고용? 그가 약속? 그럼 지금까지의 발표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요미우리 신문도 분노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투자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국익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문장은 이것이었다. 합의는 있었으나 기록은 없었다. 기록이 없으니 보호도 없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 나는 곧 알게 되었다.
한국은 모든 내용을 실명 문서로 제출했고 서명 당사자까지 명확했다. 투자 항목은 정부 기업 공동 발표였고 각각의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 준비 중이었으며 일부는 공장 부지까지 확정된 상태였다. 게다가 한국 협상팀은 절대로 트럼프의 입만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백악관뿐 아니라 미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까지 동시에 접촉하며 조건을 문서로 남겼다. 관세이나 투자 시점, 품목 코드. 이 모든 것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먼저 움직였고 한국은 마지막에 움직였다. 하지만 끝에 웃은 쪽은 정작 문서를 쥔 한국이었다. 며칠 뒤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류세이는 미국으로 다시 날아왔다. 공식 명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요청하기 위해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급함과 불안이 감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한 합의와 우리가 이해한 합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의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명이 없다는 건 이 모든 게 공기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마침내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침묵을 전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문서로는 완벽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협상이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연달아 접했다. 스위스, 캐나다, 대만 각국이 미국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 다시 불려가고 있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이미 발표를 마쳤고 투자도 약속했으며 일부는 조약 형태까지 갖췄다. 그런데 왜 또? 스위스부터 보자. 처음 관세 통보는 31%였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고 미국과 긴급 협상에 들어갔다. 스위스는 LNG 구매 확대와 자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미국의 답변은 냉정했다. 39%, 무려 8%포인트 추가 인상. 스위스 경제장관 기파르물랭은 결국 다시 미국을 방문했고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경제 외교 실패라며 보도했다. 캐나다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35%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처음엔 거절했다. 나쁜 협상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양국 간 긴장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는 다시 미국과 협상 재개에 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목재 수출 산업, 농축산물 시장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때 처음 깨달았다.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 전략이었다. 먼저 때리고 나중에 협상하되 계속 조건을 바꾸는 방식. 그 전략 앞에 강대국들조차 무력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다. 대만의 경우는 좀 달랐다. 그들은 4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미국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며칠 뒤 20% 관세를 다시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 보류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대만은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투자도 감세도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섬뜩한 감정을 느꼈다. 이건 마치 세계가 줄줄이 하나의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력하게 예측할 수 없는 협상 스타일에 끌려가며 각국이 스스로를 양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조용했다.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다시 미국으로 향할 때 한국은 일절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추가 협상도 트럼프를 찾는 외교도 없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뭐지? 한국은 왜 이래 조용하지? 실패했는데 왜 항의도 없고 재조정도 없지? 그 의문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점점 계산된 자신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펜타곤 근처 한 커피숍에서 일본 외교 소식통 한 명과 짧게 마주쳤다. 그는 무척 피곤해 보였고 커피를 들이켜며 푸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데 투자하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는데 돈을 쓰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 투자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현금 헌납 아닌가?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다. 일본의 5,200억 달러 중 2,300억은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연계돼 있었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중서부 하이웨이, 오하이오 스마트시티 계획, 모두 미국 정부 주도 사업이었고 일본 기업이 협력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협력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투자 회수의 길이 없다. 위험은 일본이 감당하고 명분은 미국이 챙기는 구조. 이런 구조를 놓고도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경제 안보 공조, 장기적 국익. 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었다. 이건 협박과 유화의 동시 전략에 굴복한 결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동맹이잖아. 우리 경제를 좀 도와줘. 이에야 도움이란 말 속에 일본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결국 백악관으로 다시 달려갔다. 우린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기자회견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국에 눈을 돌렸다. 한국도 투자했다. 3,200억 달러. 그중 일부는 미국 내 공장 설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은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였다. 특히 눈에 띈 건 조선 산업과 LNG 운반선 기술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확대 계획에 맞춰 LNG 운반선 건조 수주를 가져갔고 이는 미국 에너지 정책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미국을 도운 게 아니라 미국과 거래한 것이었다. 균형 잡힌 상호이익. 그것이 한국 협상의 본질이었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일본은 함께 하자는 말에 감성으로 응했고 한국은 그 말을 구체적으로 뭘로? 라고 되묻고 있었다. 바로 이 태도 차이. 그게 오늘날 한국이 불려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재협상도 하지 않는 이유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협상은 진짜로 이긴 쪽이 따로 있었다는 걸 처음 들었을 땐 웃음이 나올 뻔했다. 관세 협상과 조선 산업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에겐 그저 전혀 다른 영역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꺼낸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 기반의 LNG 추진선 건조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산업 협조가 아니었다. 이건 전략이었다. 미국은 셰일가스 수출 확대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선 수천 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했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중국은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싸게 공급했고 일본은 노후화된 설비와 고령화 인력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결국 남은 건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 고부가 가치 LNG 추진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모두 미국과의 공급 파트너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점을 간파한 한국 협상팀은 관세 협상 카드로 친환경 선박 공급망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곧장 미국 상무부의 관심을 끌었고 몇 주 뒤 친환경 선박 조달, 세액 공제안이 하원에 상정되기까지 했다. 즉, 한국은 관세라는 무기를 조선 산업 확장의 기회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때 마침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28년부터 전 세계 상선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안이 나왔다. 노후 디젤 선박은 이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세금을 내는 짐이 된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10만 척에 이르는 상선 중 LNG 추진선으로 교체된 건 고작 2,000척 남짓. 그 말은 수십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나는 전율을 느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줄만 알았던 그들이 사실은 조선업의 미래 수요까지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문득 한국 대표단이 브리핑에서 한 말을 떠올렸다. 이번 협상은 2년짜리가 아닙니다. 최소 10년을 보는 겁니다. 그땐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다. 그건 미래 산업 지도 위에 그려진 외교 전략이었다. 며칠 후 미국 재무부는 조용히 한 문서를 공개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LNG 선박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설마 조선업에까지 관세를?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미국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중국산 선박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배경은 간단했다. 미국은 해상 물류에서의 패권, 다시 말해 해양 통제권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건조였다. 그 배들은 미국의 항만 인프라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관세 규제라는 새로운 무기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받은 곳이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나는 당시 미 해군 출신 해양 전략가인 마크 베일리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린 이제 중국 배를 제한하고 싶어요. 하지만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결국 한국이 해답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 당시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에 근접해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주요 LNG 선박 건조 슬롯이 2030년까지 예약 완료된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추가 건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조선소를 증설 중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고도화된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도입하며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미국의 압박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한국 조선 산업의 황금기 도래를 뜻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 그때는 조롱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미국은 한국에게 세금을 매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재협상 요청에 불려가고 투자금을 뽑아내고 있을 때 한국은 말없이 묵묵히 주문서를 받았다. 그게 바로 현실이었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은 돈을 던지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국 산업의 가치와 연결된 핵심 타이밍에 정확히 들어갔다. 그리고 이 조용한 방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했다. 나는 늘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게 전략 분석가로서의 나의 본능이자 습관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관세 협상이 미묘하게 성공적이라는 인상이 들었을 때 나는 곧장 데이터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의심했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GDP 성장률 전망치. 그중 JP모건은 가장 보수적인 예측을 고수하던 곳이다. 그런데 단 3주 만에 0.5%, 0.6%, 0.7%로 세 차례나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건 이례적이었다. 보통 상향 조정은 분기별로 천천히 일어나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빠르고 너무 일치된 방향이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도 기존 1.1% 전망을 1.2%로 조정했는데 그들이 밝힌 조정의 이유가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반도체 배터리 조선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됨. 나는 여기서 멈췄다. 내가 비웃던 바로 그 협상이 지금 세계 금융기관들로부터 경제회복 촉진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시장 반응이었다. 한국 증시는 협상 발표 후 2주 내에 외국인 순매수 3조 원을 기록했고 특히 조선, 2차 전지,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가장 정직한 평가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금 한국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쯤 되자 본격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벼락치기 협상, 늦은 대응, 양보만 한 딜이라고 조롱받던 협상인데 왜 전 세계 금융권은 이렇게도 낙관적인가? 혹시 내가 틀린 것일까? 아니면 이건 단순히 숫자의 착시일까? 그때 나는 시티그룹의 리서치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한국은 투자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선순환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고 이번 협상은 그 순환을 끊지 않고 오히려 가속시킨 계기라고 분석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은 협상으로 미래 산업의 흐름을 손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전 세계가 보기엔 불리한 입장에서 말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모두 자동차 산업을 국가 주력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은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였다. 그리고 나는 이 대목에서야말로 한국이 완전히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왜냐고? 단순했다. 한국의 FTA 발효 시점이 일본보다 늦었고 일부 관세 감면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새로운 협정으로 다시 유리한 조건을 따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 자동차는 일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 약속은 공식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구두상 향후 검토라는 문장이 전부였고 미국 재무부나 USTR에서는
이를 미결정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일본 측 인사는 요pon계 청구에 자동차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말로 미국 측 환심을 샀지만 착공 일정이나 투자 지점은 미정이었다. 반면 한국은 어떠했나? 협상 발표 직후 현대자동차 엘라벤마, 공장 증설, 기아의 전기차 전용 라인 구축, 배터리 합작 투자 확대 등이 연달아 확정 발표되었다. 게다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의 원산지 기준 완화, 조항이 별도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세율은 일본보다 높아도 이익은 더 크다. 바로 그 점에서 나는 깨달았다. FDA는 문서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 적용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구조 안에서 손해보는 항목을 정확히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만 남긴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유였다. 일본 내에서는 투자 약속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일부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이 바뀌면 투자도 없던 일이 된다. 그 말이 무섭게 다가왔다. 이 말 속에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과 일본의 너무 앞선 양보가 합쳐져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산업 연계도를 극대화했다. 협상의 핵심은 조건이 아니라 구조였던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야. 이건 협상의 진화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화를 조용히 선도하고 있었다. 한국은 막판에야 움직였고 시간도 부족해 보였다. 언론은 벼락치기 협상, 즉흥적인 대응, 일본과 달리 준비 부족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를 질타했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한국은 단순히 늦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늦춘 것이었다. 당시 백악관 내부 회의 자료 중 하나가 유출되었다. 거기엔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미국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협상 구조를 모두 참고한 후 가장 부담이 적은 시점에 최종안 제출 예정. 나는 그 한 줄에서 전율을 느꼈다. 한국은 모든 나라가 먼저 협상에 뛰어드는 동안 기록하고 분석하고 예상 패턴을 분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미국의 요구 패턴을 파악한다. 둘째,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에 카드를 제출한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첩보 작전 수준이었다. 나는 당시 한국 대표단이 미국에 제출한 관세 협상 분석 보고서 요약본을 볼 기회가 있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협상국에 대해선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되 후발국에겐 선례를 바탕으로 실용적 조건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 즉, 한국은 트럼프 패턴을 역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이 오더 점토 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문서화 없이 떠났을 때 한국은 3,500억 달러로 확정 계약을 끌어냈고 재협상도 조건 변경도 없이 협상 종료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쯤 되자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보던 외교는 소리 높이는 자가 이기고 먼저 움직이는 자가 유리한 세계였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 전략. 그건 마치 고요한 바다를 잃고 파도를 기다리는 항해자 같았다. 격정적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흐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정확히 그 흐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걸 벼락치기라 부른 건 내 오만이었다. 그들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전략화했다. 그 결과 일본은 다시 백악관을 찾았고 캐나다는 머리를 숙였고 스위스는 손을 벌렸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국무부 회의 자료 검토 중 뜻밖의 표현 하나에 멈춰섰다. 한국은 기술 기반 협상 모델의 대표 사례로 분류됨. 처음엔 의미를 잘 몰랐다. 하지만 곧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한국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단순히 돈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갔다.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조선 기술이라는 세 가지 전략 기술이 협상 핵심 축이었다. 미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세 가지 분야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 했지만 기술력은 한국, 대만, 네덜란드에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첨단 공정, 미세 회로 기술은 사실상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였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안정적 공급망 유지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 투자와 동시에 기술 관리권은 유지하는 형태의 카드를 제시했다. 그 결과 미국은 관세 완화, 배터리 세액 공제, 반도체 수출 규제 면제 대상 확대를 수용했다. 더 흥미로운 건 배터리 산업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IRA 이후 북미 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조달 비율을 강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 중국 기업은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예외 조항을 통해 전량 공급 유지가 가능했다. 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모두 미국 내 투자와 기술 독립성 보장을 동시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대체 가능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보여준 협상 전략은 명확했다. 넘버라 기술, 시간보다 구조, 그리고 타이밍보다 신뢰. 이것이 지금까지의 외교 관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열쇠였다. 나는 마침내 이 모든 전략이 사전 설계된 협상 시뮬레이션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국은 기술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 기술은 미국조차 협상에서 선을 넘을 수 없게 만드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다. 돌아보면 일본은 돈을 내세웠고 캐나다는 자원을 내세웠고 스위스는 금융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내세웠다. 그리고 결국 이기고 있는 쪽은 가장 덜 내주고 가장 많이 받은 쪽,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이 협상, 한국이 이겼다. 트럼프는 종이컵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특유의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그들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어요. 주한미군, 내가 없앴어야 했어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말은 곧장 헤드라인이 되었다. CNN, Fox, 포리티코, 심지어 일본 NHK까지 모두가 트럼프의 이 한마디를 인용하며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결국 한국은 방위비도 제대로 안 내고 협상도 늦었고 투자도 적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먼저 일본, 그들은 5천여 회에 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약속을 하고도 문서화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백악관을 방문해야 했다. 트럼프는 약속 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연기했고 일본은 혼란에 빠졌다. 그 다음은 캐나다. 강력히 반대하던 35% 관세 앞에서 결국 협상 재개를 택했다. 국내 여론은 굴욕이라 외쳤고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워싱턴으로 향했다. 스위스, 대만, 유럽 각국도 줄줄이 미국의 요구에 밀려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추가 투자 없이는 기존 감세 조치조차 유지되지 않는 조건에 서명해야 했다. 그 와중에 한국은 단 한 번도 백악관을 다시 찾지 않았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냈다는 트럼프의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말은 사실 한국이 적게 내고도 많은 걸 가져갔다는 불쾌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실이었다. 한국은 투자 규모는 일본보다 적었지만 모든 계약을 문서화했고 기술 주도권을 유지했으며 재협상 없이 조건을 확정지었다. 게다가 한국은 트럼프의 협상 변경 패턴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조정도 불필요한 협상을 설계해냈다. 이건 단순한 전략 승리 그 이상이었다. 이건 정교한 외교 심리전의 완승이었다. 내가 늘 비웃던 한국식 유연성. 그것이야말로 이번 판에서 유일하게 통하는 무기였다. 그리고 트럼프의 저 말. 그들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 이젠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들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처음엔 비슷해 보였다. 일본과 한국, 동아시아의 두 동맹국이 나란히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각기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언론도 국제사회도 심지어 나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 둘 다 결국 비슷한 처지야. 어느 나라가 더 잘했는지는 시간 지나면 알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은 완전히 갈라졌다. 먼저 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두 번째 미국 방문 이후에도 트럼프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토요타, 닛산 등 주요 자동차 기업은 착공 계획을 유보했고 언론은 공장약 허무꽃 그중 하나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질타했다. 일본은 고요히 지갑을 열었고 미국은 고요히 약속을 미뤘다. 그 말은 뼈아팠다. 일본은 먼저 움직이는 전략을 택했고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무게추가 없었다. 반면 한국은 어땠는가?
한국의 투자 계획은 곧바로 착공, 인허가 승인, 미국 현지 고용 모집으로 이어졌다. 배터리 합작 공장은 오하이오, 조지아, 테네시에 빠르게 뿌리를 내렸고 조선기자재 공급 계약은 벌써 선적이 시작된 상태였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따로 있었다. 한국은 다시 미국을 찾지 않았다. 재협상도, 추가 설명도, 수정 요청도 없었다.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닌 확신의 침묵이었다. 당시 나는 워싱턴에서 만난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원샷에 끝냈거든요. 구조를 읽었고 타이밍을 꿰뚫었고 트럼프가 물러설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정리되었다. 도쿄는 불안과 동요로 다시 움직였고 서울은 완결과 신뢰로 조용히 멈췄다. 이건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건 전략의 완성도 차이였다. 그리고 이날 순간부터 나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명백했다. 이 게임에서 추격당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협상, 그건 동아시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고 나는 그 변곡점에 직접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책상 위에 흩어진 문서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백악관 브리핑 요약본, JP모건 보고서, 관세율 통계표, 한미 투자 구조 분석,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자료는 나에게 한국의 늦은 대응, 적은 투자, 저자세 협상을 입증해주는 근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다. 나는 그 문서들 사이에서 한국이 보여준 정확성, 절제, 시기 조절, 산업 연계도 전략적 침묵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나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예전에 나는 한국을 늘 빠르지만 불안정한 추격자 혹은 한 발 늦는 반응형 외교 국가로 인식했다. 중국처럼 무게감이 있지도 않고 일본처럼 외교력이 숙성돼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그 모든 선입견은 완전히 부서졌다. 한국은 늦지 않았다. 기다렸을 뿐이다. 많이 되지 않았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상의 중심을 기술과 산업 구조로 돌려놓았다. 트럼프는 한국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한국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가장 적게 움직였지만 가장 크게 움직였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자신감이었다. 그 늦음은 우유부단이 아니라 모든 변수를 꿰뚫은 전략적 타이밍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한국은 왜 조용하지?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조용할 때 뭔가 이미 끝난 거다. 그 조용한 나라, 그 침묵의 설계자들, 그 기술의 외교가들, 그들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세계의 미래와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는 주도국이 되어가고 있었다.